여러분, 긴 세월을 살아오시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 중엔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껴준 이도 있었지만, 때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도 있으셨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걸 더욱 절실히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조선 최고의 시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딱 3가지 질문만으로도 상대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생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 곁에 누가 함께해야 할 사람인지, 누구를 조심해야 할지, 그 분별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고들 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진심인지 거칠애인지 분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선생은 단 3가지 질문만으로도 상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약용 선생의 서재에 젊은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여러 번 속았고,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잠시 창밖의 봄꽃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느니라. 하지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여쭈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2번째는 그 사람이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를 보는 것이다. 3번째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니라. 이 3가지만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선명하게 보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지혜로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할 때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불의한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도박을 하거나 낭비하는 사람은 없나요?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다른 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나요? 진짜 어려울 때도 자존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상황을 과장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이나 손자, 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도 떳떳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성품은 역경 속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 이것이 2번째 질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베풀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선생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제자야.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베푸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욱 인색해지고 더욱 움켜쥐려 하느니라. 진정 좋은 사람은 여유가 생겼을 때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를 돕느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 함께 어렵게 살던 친구가 나중에 돈을 벌고 나서는 연락도 끊고 모른 척하는 경우 말이죠. 반대로 성공하고 나서도 옛정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베푸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이 베풀미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베풀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젊은이들을 이끌어주는 것도 베풀미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더욱 거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 훌륭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해지고 더 많이 나눕니다.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재물이 있으면 덕을 베풀고 소인은 재물이 있으면 욕심만 커진다. 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웃과 함께 나누려 하는지 말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과 베푸는 정신도 함께 전해주는 부모가 진정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약용 선생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이란 꼭 높은 벼슬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힘도 권력이고,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가지는 영향력도 권력이며, 마을에서 어른이 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권력이니라. 즉,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곧 권력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자, 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권력이고, 동네 어르신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조언하는 것도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진정 훌륭한 사람은 힘이 있어도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어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작은 권한만 주어져도 거들먹거리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죠.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절제가 곧 정의이다. 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나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돌변하는 사람 말입니다. 동창회나 향후회에서 회장이 되고 나서 갑자기 권위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죠. 가족 모임에서 조금 돈이 생기니까 다른 가족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품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하고 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라고요. 이는 우리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할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르신으로서 젊은이에게 조언할 수 있을 때 강요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족을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으로 위세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품은 권력을 절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해도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지만 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라고요.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물처럼 유연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제자가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 권력이 있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군요. 정약용 선생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이 세 가지 질문을 남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던져보아라. 나는 어려울 때 정직했는가? 여유로울 때 베풀었는가? 힘이 있을 때 절제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여유로운 상황,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둘째, 조심해야 할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가난할 때는 비굴하다가 부유해지면 거만해지는 사람,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하다가 권력이 생기면 폭군처럼 구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셋째,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품성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워도 정직하고 여유로워도 겸손하며 힘이 있어도 절제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둘째,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여러분의 직감은 매우 정확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베풀고 있는가?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맹자께서 말씀하셨죠.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한다. 라고요.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부정직하고 이기적이면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이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죠.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세요.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 권력이 있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람을 볼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동료,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을 돕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뜻밖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단 3가지 질문만으로 상대방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 선생의 서재에 젊은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사귀다 보면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니라. 하지만 3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느니라. 첫째, 그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라. 둘째, 그 사람이 술을 대하는 모습을 보아라. 셋째,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아라. 이 3가지만 알면 그 사람과 깊이 사귈 만한지 알 수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그 3가지입니까? 정약용 선생께서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튼튼한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재물은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고 술은 사람의 절제력을 보여주며 분노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먼저 재물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모든 일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평소에는 형님, 동생하며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작은 이익 앞에서는 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이웃집 쌀이 떨어지면 한 대라도 나눠주고 품앗이로 농사일을 함께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발을 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태도란 단순히 인색한가, 후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벌었는지, 나눌 줄 아는지,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자 갑자기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며 더 많이 가져가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함께 손해를 나누고 잘 될 때도 공정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공돈이나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 공금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모임 돈을 관리하는 사람, 친목회 회비를 맡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풀어놓는 물이니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말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발뺌을 하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단순히 취하고 깨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절제할 줄 압니다. 반대로 술 앞에서 자제력을 잃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욕망 앞에서도 자신을 잃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술 취한 뒤의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도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술을 핑계로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와 술 한잔하다가 갑자기 몇 년 전 일을 들먹이며 따지는 사람 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술만 마시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섭섭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마음속 깊이 응어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괜찮다. 하지만 술탄만 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평생 그럴 것이니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느니라. 하지만 어떻게 화를 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분노는 마치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척하던 사람도 화가 나면 본색을 드러내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약자에게 어떻게 화를 내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은 본성이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며 직접 닦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화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며 화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약자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화를 낼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휩싸여 막말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겉만 늙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마을 어르신 중에서도 나이는 많은데 행동은 아이 같은 분들 말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며칠씩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물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한가? 둘째, 술 앞에서 절제하고 책임질 줄 아는가? 셋째, 화가 났을 때도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가? 이 세 가지만 관찰해도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조급하게 가까워지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일, 술자리, 의견이 다를 때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 계산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남이 계산하기만 기다리는 사람인지 자기 차례가 되면 기꺼이 내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둘째,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 재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없나요?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나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세 가지 질문을 나에게 먼저 던져보세요. 나는 재물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술을 마셔도 절제할 줄 아는가? 나는 화가 나도 상대를 존중하는가?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사람을 일찍 알아보는 것도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남겨주신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재물, 술, 분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큰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을 돕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뜻밖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단 세 가지 질문만으로 상대방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 선생의 서재에 젊은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사귀다 보면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니라. 하지만 세 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느니라. 첫째, 그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라. 둘째, 그 사람이 술을 대하는 모습을 보아라. 셋째,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아라. 이 세 가지만 알면 그 사람과 깊이 사귈 만한지 알 수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그 세 가지입니까? 정약용 선생께서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튼튼한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재물은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고 술은 사람의 절제력을 보여주며 분노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먼저 재물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모든 일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평소에는 형님, 동생하며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작은 이익 앞에서는 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이웃집 쌀이 떨어지면 한 대라도 나눠주고 품앗이로 농사일을 함께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발을 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태도란 단순히 인색한가, 후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벌었는지, 나눌 줄 아는지,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자 갑자기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며 더 많이 가져가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함께 손해를 나누고 잘 될 때도 공정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공돈이나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 공금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모임 돈을 관리하는 사람, 친목회 회비를 맡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풀어놓는 물이니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말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발뺌을 하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단순히 취하고 깨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절제할 줄 압니다. 반대로 술 앞에서 자제력을 잃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욕망 앞에서도 자신을 잃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술 취한 뒤의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도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술을 핑계로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와 술 한잔하다가 갑자기 몇 년 전 일을 들먹이며 따지는 사람 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술만 마시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섭섭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마음속 깊이 응어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괜찮다. 하지만 술탄만 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평생 그럴 것이니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느니라. 하지만 어떻게 화를 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분노는 마치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척하던 사람도 화가 나면 본색을 드러내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약자에게 어떻게 화를 내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은 본성이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며 직접 닦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화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며 화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약자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화를 낼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휩싸여 막말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겉만 늙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마을 어르신 중에서도 나이는 많은데 행동은 아이 같은 분들 말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며칠씩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물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한가? 둘째, 술 앞에서 절제하고 책임질 줄 아는가? 셋째, 화가 났을 때도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가? 이 세 가지만 관찰해도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조급하게 가까워지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일, 술자리, 의견이 다를 때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 계산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남이 계산하기만 기다리는 사람인지 자기 차례가 되면 기꺼이 내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둘째,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 재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없나요?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나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3가지 질문을 나에게 먼저 던져보세요. 나는 재물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술을 마셔도 절제할 줄 아는가? 나는 화가 나도 상대를 존중하는가?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사람을 일찍 알아보는 것도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남겨주신 이 3가지 질문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재물, 술, 분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큰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진심인지 거칠애인지 분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선생은 단 3가지 질문만으로도 상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약용 선생의 서재에 젊은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여러 번 속았고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잠시 창밖의 봄꽃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느니라. 하지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여쭈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를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니라. 이 3가지만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선명하게 보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지혜로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할 때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불의한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도박을 하거나 낭비하는 사람은 없나요?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다른 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나요? 진짜 어려울 때도 자존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상황을 과장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이나 손자, 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도 떳떳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성품은 역경 속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베풀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선생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제자야.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베푸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욱 인색해지고 더욱 움켜쥐려 하느니라. 진정 좋은 사람은 여유가 생겼을 때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를 돕느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 함께 어렵게 살던 친구가 나중에 돈을 벌고 나서는 연락도 끊고 모른 척하는 경우 말이죠. 반대로 성공하고 나서도 예정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베푸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이 베풀미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베풀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젊은이들을 이끌어주는 것도 베풀미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더욱 거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 훌륭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해지고 더 많이 나눕니다.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재물이 있으면 덕을 베풀고 소인은 재물이 있으면 욕심만 커진다. 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웃과 함께 나누려 하는지 말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과 베푸는 정신도 함께 전해주는 부모가 진정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약용 선생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이란 꼭 높은 벼슬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힘도 권력이고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가지는 영향력도 권력이며 마을에서 어른이 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권력이니라. 즉,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곧 권력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자, 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권력이고, 동네 어르신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조언하는 것도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진정 훌륭한 사람은 힘이 있어도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어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작은 권한만 주어져도 거들먹거리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죠.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절제가 곧 정의이다. 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나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돌변하는 사람 말입니다. 동창회나 향후회에서 회장이 되고 나서 갑자기 권위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죠. 가족 모임에서 조금 돈이 생기니까 다른 가족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품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하고 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라고요. 이는 우리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할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르신으로서 젊은이에게 조언할 수 있을 때 강요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족을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으로 위세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품은 권력을 절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해도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지만 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라고요.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물처럼 유연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제자가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 권력이 있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군요. 정약용 선생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이 세 가지 질문을 남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던져보아라. 나는 어려울 때 정직했는가? 여유로울 때 베풀었는가? 힘이 있을 때 절제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여유로운 상황,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둘째, 조심해야 할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가난할 때는 비굴하다가 부유해지면 거만해지는 사람,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하다가 권력이 생기면 폭군처럼 구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셋째,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품성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워도 정직하고 여유로워도 겸손하며 힘이 있어도 절제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둘째,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여러분의 직감은 매우 정확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베풀고 있는가?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맹자께서 말씀하셨죠.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한다. 라고요.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부정직하고 이기적이면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이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죠.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세요.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 권력이 있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람을 볼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동료,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좋은 인연들과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을 돕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뜻밖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단 세 가지 질문만으로 상대방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 선생의 서재에 젊은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사귀다 보면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니라. 하지만 세 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느니라. 첫째, 그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라. 둘째, 그 사람이 술을 대하는 모습을 보아라. 셋째,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아라. 이 세 가지만 알면 그 사람과 깊이 사귈 만한지 알 수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그 세 가지입니까? 정약용 선생께서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튼튼한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재물은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고 술은 사람의 절제력을 보여주며 분노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먼저 재물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모든 일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평소에는 형님, 동생하며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작은 이익 앞에서는 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이웃집 쌀이 떨어지면 한 대라도 나눠주고 품앗이로 농사일을 함께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발을 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태도란 단순히 인색한가, 후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벌었는지, 나눌 줄 아는지,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자 갑자기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며 더 많이 가져가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함께 손해를 나누고 잘 될 때도 공정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공돈이나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 공금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모임 돈을 관리하는 사람, 친목회 회비를 맡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풀어놓는 물이니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말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발뺌을 하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단순히 취하고 깨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절제할 줄 압니다. 반대로 술 앞에서 자제력을 잃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욕망 앞에서도 자신을 잃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술 취한 뒤의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도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술을 핑계로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와 술 한잔 하다가 갑자기 몇 년 전 일을 들먹이며 따지는 사람 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술만 마시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섭섭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마음속 깊이 응어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괜찮다. 하지만 술탄만 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평생 그럴 것이니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느니라. 하지만 어떻게 화를 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분노는 마치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척하던 사람도 화가 나면 본색을 드러내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약자에게 어떻게 화를 내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은 본성이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며 직접 닦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화해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며 화해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약자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화를 낼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휩싸여 막말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겉만 늙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마을 어르신 중에서도 나이는 많은데 행동은 아이 같은 분들 말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며칠씩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물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한가? 둘째, 술 앞에서 절제하고 책임질 줄 아는가? 셋째, 화가 났을 때도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가? 이 세 가지만 관찰해도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조급하게 가까워지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일, 술자리, 의견이 다를 때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 계산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남이 계산하기만 기다리는 사람인지, 자기 차례가 되면 기꺼이 내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둘째,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 재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없나요?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나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3가지 질문을 나에게 먼저 던져보세요. 나는 재물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술을 마셔도 절제할 줄 아는가? 나는 화가 나도 상대를 존중하는가?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사람을 일찍 알아보는 것도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남겨주신 이 3가지 질문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재물, 술, 분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큰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을 돕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뜻밖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단 3가지 질문만으로 상대방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 선생의 서재에 젊은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사귀다 보면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니라. 하지만 3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느니라. 첫째, 그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라. 둘째, 그 사람이 술을 대하는 모습을 보아라. 셋째,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아라. 이 3가지만 알면 그 사람과 깊이 사귈 만한지 알 수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그 3가지입니까? 정약용 선생께서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튼튼한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재물은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고 술은 사람의 절제력을 보여주며 분노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먼저 재물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모든 일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평소에는 형님, 동생하며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작은 이익 앞에서는 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이웃집 쌀이 떨어지면 한 대라도 나눠주고
품앗이로 농사일을 함께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발을 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태도란 단순히 인색한가, 후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벌었는지, 나눌 줄 아는지,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자 갑자기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며 더 많이 가져가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함께 손해를 나누고 잘 될 때도 공정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공돈이나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 공금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모임 돈을 관리하는 사람, 친목회 회비를 맡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풀어놓는 물이니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말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발뺌을 하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단순히 취하고 깨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절제할 줄 압니다. 반대로 술 앞에서 자제력을 잃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욕망 앞에서도 자신을 잃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술 취한 뒤의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도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술을 핑계로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와 술 한잔하다가 갑자기 몇 년 전 일을 들먹이며 따지는 사람 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술만 마시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섭섭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마음속 깊이 응어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괜찮다. 하지만 술탄만 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평생 그럴 것이니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느니라. 하지만 어떻게 화를 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분노는 마치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척하던 사람도 화가 나면 본색을 드러내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약자에게 어떻게 화를 내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은 본성이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며 직접 닦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화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며 화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약자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화를 낼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휩싸여 막말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겉만 늙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마을 어르신 중에서도 나이는 많은데 행동은 아이 같은 분들 말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며칠씩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물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한가? 둘째, 술 앞에서 절제하고 책임질 줄 아는가? 셋째, 화가 났을 때도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가? 이 세 가지만 관찰해도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조급하게 가까워지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일, 술자리, 의견이 다를 때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 계산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남이 계산하기만 기다리는 사람인지, 자기 차례가 되면 기꺼이 내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둘째,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 재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없나요?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나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세 가지 질문을 나에게 먼저 던져보세요. 나는 재물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술을 마셔도 절제할 줄 아는가? 나는 화가 나도 상대를 존중하는가?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사람을 일찍 알아보는 것도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남겨주신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재물, 술, 분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큰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진심인지 거칠애인지 분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선생은 단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상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약용 선생의 서재에 젊은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여러 번 속았고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잠시 창밖의 봄꽃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느니라. 하지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여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를 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니라. 이 세 가지만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선명하게 보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지혜로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할 때 부정한 것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불의한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도박을 하거나 낭비하는 사람은 없나요?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다른 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나요? 진짜 어려울 때도 자존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으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상황을 과장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이나 손자, 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난한 상황에서도 떳떳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성품은 역경 속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베풀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나누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선생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제자야. 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베푸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욱 인색해지고 더욱 움켜쥐려 하느니라. 진정 좋은 사람은 여유가 생겼을 때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일을 돕느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 함께 어렵게 살던 친구가 나중에 돈을 벌고 나서는 연락도 끊고 모른 척하는 경우 말이죠. 반대로 성공하고 나서도 예정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베푸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이 베풀미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베풀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젊은이들을 이끌어주는 것도 베풀미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더욱 거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 훌륭한 사람은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해지고 더 많이 나눕니다. 공자께서도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재물이 있으면 덕을 베풀고 소인은 재물이 있으면 욕심만 커진다. 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웃과 함께 나누려 하는지 말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과 베푸는 정신도 함께 전해주는 부모가 진정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약용 선생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이란 꼭 높은 벼슬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힘도 권력이고,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가지는 영향력도 권력이며, 마을에서 어른이 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도 권력이니라. 즉,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곧 권력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자, 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권력이고, 동네 어르신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조언하는 것도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진정 훌륭한 사람은 힘이 있어도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어도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작은 권한만 주어져도 거들먹거리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죠.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절제가 곧 정의이다 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나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돌변하는 사람 말입니다. 동창회나 향후회에서 회장이 되고 나서 갑자기 권위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죠. 가족 모임에서 조금 돈이 생기니까 다른 가족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품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하고 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욱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라고요. 이는 우리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훈육할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르신으로서 젊은이에게 조언할 수 있을 때 강요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가족을 도울 수 있을 때 그것으로 위세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품은 권력을 절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해도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지만 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라고요.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물처럼 유연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제자가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 권력이 있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군요. 정약용 선생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야.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이 세 가지 질문을 남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던져보아라. 나는 어려울 때 정직했는가? 여유로울 때 베풀었는가? 힘이 있을 때 절제했는가? 이렇게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첫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여유로운 상황,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둘째, 조심해야 할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가난할 때는 비굴하다가 부유해지면 거만해지는 사람,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하다가 권력이 생기면 폭군처럼 구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셋째,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품성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워도 정직하고 여유로워도 겸손하며 힘이 있어도 절제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둘째,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오랜 인생 경험으로 쌓인 여러분의 직감은 매우 정확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베풀고 있는가?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맹자께서 말씀하셨죠.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한다. 라고요. 내가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부정직하고 이기적이면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이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죠.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세요. 가난할 때 무엇을 취하는가, 부유할 때 무엇을 베푸는가, 권력이 있을 때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람을 볼 때마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 믿을 수 있는 동료,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을 돕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뜻밖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단 3가지 질문만으로 상대방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 선생의 서재에 젊은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사귀다 보면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니라. 하지만 3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느니라. 첫째, 그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라. 둘째, 그 사람이 술을 대하는 모습을 보아라. 셋째,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아라. 이 3가지만 알면 그 사람과 깊이 사귈 만한지 알 수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그 3가지입니까? 정약용 선생께서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튼튼한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재물은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고 술은 사람의 절제력을 보여주며 분노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먼저 재물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모든 일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평소에는 형님, 동생하며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작은 이익 앞에서는 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이웃집 쌀이 떨어지면 한 대라도 나눠주고 품앗이로 농사일을 함께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발을 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태도란 단순히 인색한가, 후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벌었는지, 나눌 줄 아는지,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자 갑자기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며 더 많이 가져가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함께 손해를 나누고 잘 될 때도 공정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공돈이나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 공금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모임 돈을 관리하는 사람, 친목회 회비를 맡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풀어놓는 물이니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말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발뺌을 하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단순히 취하고 깨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절제할 줄 압니다. 반대로 술 앞에서 자제력을 잃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욕망 앞에서도 자신을 잃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술 취한 뒤의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도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술을 핑계로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와 술 한잔하다가 갑자기 몇 년 전 일을 들먹이며 따지는 사람 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술만 마시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섭섭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마음속 깊이 응어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괜찮다. 하지만 술탄만 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평생 그럴 것이니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느니라. 하지만 어떻게 화를 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분노는 마치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척하던 사람도 화가 나면 본색을 드러내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약자에게 어떻게 화를 내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은 본성이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며 직접 닦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화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며 화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약자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화를 낼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휩싸여 막말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겉만 늙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마을 어르신 중에서도 나이는 많은데
행동은 아이 같은 분들 말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며칠씩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물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한가? 둘째, 술 앞에서 절제하고 책임질 줄 아는가? 셋째, 화가 났을 때도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가? 이 3가지만 관찰해도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조급하게 가까워지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일, 술자리, 의견이 다를 때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 계산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남이 계산하기만 기다리는 사람인지, 자기 차례가 되면 기꺼이 내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둘째,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 재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없나요?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나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3가지 질문을 나에게 먼저 던져보세요. 나는 재물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술을 마셔도 절제할 줄 아는가? 나는 화가 나도 상대를 존중하는가?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사람을 일찍 알아보는 것도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남겨주신 이 3가지 질문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재물, 술, 분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큰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을 돕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뜻밖의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께서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단 3가지 질문만으로 상대방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오늘은 그 3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정약용 선생의 서재에 젊은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사귀다 보면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께서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니라. 하지만 3가지만 살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느니라. 첫째, 그 사람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라. 둘째,
그 사람이 술을 대하는 모습을 보아라. 셋째,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아라. 이 세 가지만 알면 그 사람과 깊이 사귈 만한지 알 수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 그 세 가지입니까? 정약용 선생께서 창밖의 봄 풍경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튼튼한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재물은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고 술은 사람의 절제력을 보여주며 분노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법이니라. 먼저 재물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모든 일에서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돈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평소에는 형님, 동생하며 다정하게 지내다가도 작은 이익 앞에서는 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이웃집 쌀이 떨어지면 한 대라도 나눠주고 품앗이로 농사일을 함께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발을 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재물에 대한 태도란 단순히 인색한가, 후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벌었는지, 나눌 줄 아는지, 돈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지는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자 갑자기 자기가 더 많이 일했다며 더 많이 가져가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재물 앞에서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함께 손해를 나누고 잘 될 때도 공정하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공돈이나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돈은 아끼면서 남의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 공금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이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모임 돈을 관리하는 사람, 친목회 회비를 맡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술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풀어놓는 물이니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말입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말을 던지고 주변 사람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발뺌을 하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단순히 취하고 깨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술자리에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절제할 줄 압니다. 반대로 술 앞에서 자제력을 잃는 사람은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욕망 앞에서도 자신을 잃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술 취한 뒤의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도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술을 핑계로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와 술 한잔하다가 갑자기 몇 년 전 일을 들먹이며 따지는 사람 말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했으면서 술만 마시면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섭섭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도 마음속 깊이 응어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술 마시고 실수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괜찮다. 하지만 술탄만 하고 변명하는 사람은 평생 그럴 것이니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 번째는 화가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느니라. 하지만 어떻게 화를 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분노는 마치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교양 있는 척하던 사람도
화가 나면 본색을 드러내죠. 정약용 선생께서는 특히 약자에게 어떻게 화를 내는지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는 사람은 본성이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엎질렀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며 직접 닦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화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며 화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약자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같은 생각이셨습니다. 화를 낼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휩싸여 막말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겉만 늙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마을 어르신 중에서도 나이는 많은데 행동은 아이 같은 분들 말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며칠씩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3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물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한가? 둘째, 술 앞에서 절제하고 책임질 줄 아는가? 셋째, 화가 났을 때도 이성을 잃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가? 이 3가지만 관찰해도 그 사람이 평생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사람을 사귈 때 조급하게 가까워지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일, 술자리, 의견이 다를 때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 계산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남이 계산하기만 기다리는 사람인지 자기 차례가 되면 기꺼이 내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둘째,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 곁에 재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없나요?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나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있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3가지 질문을 나에게 먼저 던져보세요. 나는 재물 앞에서 정직한가? 나는 술을 마셔도 절제할 줄 아는가? 나는 화가 나도 상대를 존중하는가? 공자께서 논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내 곁에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나쁜 사람을 일찍 알아보는 것도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남겨주신 이 3가지 질문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재물, 술, 분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만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큰 복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좋은 인연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